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새벽에 아이 재우고 나면 핸드폰 화면 볼 힘은 없고 라디오 같이 잔잔하게 사연 틀어놓고 듣곤 했는데 육아하랴 살림하랴 정신이 없다가 요즘에서야 좀 여유가 나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두루 쓰이는 말이지만 어르신분들은 조금 어색한 단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에는 부모의 재력으로 신분이 나눠진다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에야 노비 양반으로 신분이 나뉘어졌지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이 다 평등하지 신분이 어디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족,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서민이라 부르며 갈라치기를 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 단어지만 저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리 한쪽에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정도는 어찌어찌 해내지만 외출은 꿈에도 꾸시지 못할 정도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으셨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볼 수 있지만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형체만 간신히 구별할 뿐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몸에 문제가 많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외조부모님께서는 제법 큰 양장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였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외조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셨던 외할머님께서는 어머니를 임신하시기 전 2번의 유산을 겪으셨고 간신히 어머니를 출산하신 후로 외조부모님께서는 어머니를 정말 애지중지 아끼셨다고 합니다. 어찌나 예뻐하셨던지 주변에서 양장점 딸이라고 하면 아, 그 공주님 하며 바로 알 정도였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외할머님의 백옥 같은 피부에 커다란 눈을 쏙 빼닮아 어렸을 적부터 미인이셨고 17세 즈음이 되자 주변의 신부감으로 어머니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타양에서 오신 노동꾼이었는데 외조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양장점 근처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목공소를 드나들며 매번 어머니를 남몰래 훔쳐보며 연모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세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노동자셨고 어머니께서는 출중한 외모에 지방까지 좋은 나름대로 명문가 규슈였으니 아버지의 감정은 그저 짝사랑에서만 그칠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비극이 일어난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의의 사고가 났고 외조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 어머니께서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셨지만 다리 한쪽이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갔지만 결국 다리는 되돌리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눈에도 문제가 생겨 시야가 많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외조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양장점은 먼 친척들까지 몰려와 양복 하나까지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뜯어가고 어머니께서는 불편한 다리와 흐린 눈으로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어머니를 노리던 주변의 신랑감들은 하루아침에 급변한 어머니를 다들 모른 채 했고 그중 유일하게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를 여전히 연모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기는 했지만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편하신 어머니였기에 사실상 아버지께는 짐덩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다독여 주시며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응원해 주셨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 덕에 어머니께서는 점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밥도 혼자 해먹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는 시간에 맞춰 저녁상까지 차려놓으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그 즈음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하셨고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으신 부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짐덩이나 다름없는 본인을 걷어들여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아버지께 몹시 고마워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어머니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순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목공소가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목공 지식만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공 가게들이 대량 유입되어 시중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목수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초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생계에 유일한 수입원까지 사라지니 가세는 가파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날씨였지만 몇 달이나 밀린 월세에 집주인은 냉정하게 두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불편한 다리에 부른 배까지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부축에도 한 걸음도 걷기 힘드신 상태였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업고 한참 동안 거리를 헤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도 희망도 잃고 쓰러져갈 무렵 아버지께서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지방의 한 목공 공장에 취업을 하시게 되었고 두 분은 공장 근처의 작은 단칸방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바로 그 단칸방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참 힘들고 고달팠던 기억들 뿐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칭하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훌륭한 가장이셨지만 아버지께서 목공 공장에서 일해서 벌어오시는 돈은 세 사람은커녕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빼고 나면 저축은커녕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사기에도 부족했고 그렇다 해서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으신 이후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살림도 하시고 집안에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몸 곳곳이 약해지며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고생하시며 저와 어머니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 돈을 벌어오시고 어머니께서는 불편하신 몸으로 어떻게든 저를 챙겨주시기 위해 노력하는데 가난한 형편이니 어쩌니 하며 투정을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뭐든지 혼자서도 잘하는 딸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낯으로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우울해 있거나 슬픈 낯을 보이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속이 상하실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밉기도 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가난하신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걸까 운명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의 환경을 탓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은 정말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콩 한쪽이 생기더라도 꼭 나눠 먹고 항상 본인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머니의 다리를 안마해 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들기 전에 가끔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좀 더 자주 자장가를 불러주셨는데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고왔던 기억이 납니다. 유행하는 가요나 세련된 팝송은 아니었지만 그저 어머니의 고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며 잠이 솔솔 잘 왔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학교에서 제 별명은 흙수저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집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집안 환경을 모르고 살갑게 다가오던 아이들도 제가 다 무너져가는 빌라에서 공장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눈에는 무료급식을 받아먹고 교복을 선배들에게 기부받아 입는 제가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유 없는 따돌림에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고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저는 꿋꿋이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했습니다. 특출난 재능도 빼어난 외모도 가지지 못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공부였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에 여러모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공부머리가 좀 있었는지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방 학교에서 아무런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한 것 치고는 아주 준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서울로 대학 원서를 접수해 볼 것을 권유하셨고 몹시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막해졌습니다. 첫째로는 돈이었고 둘째로는 제가 서울로 떠난 뒤에 남겨질 부모님이 걱정이었습니다. 원서비며 대학 등록금이며 서울에서 제가 살 집이며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게다가 제가 타지로 가버리면 몸이 아프신 어머니는 이제 누가 돌보고 아버지 밥은 누가 차려드리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얻어낸 결과였지만 막상 좋은 결과가 손에 쥐어졌음에도 마음 편하게 대학 이야기를 부모님께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제게 아버지께서 먼저 대학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 대학은 내가 꼭 서울로 보내주겠다면서 그동안 못난 부모 밑에서 고생 많았다며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서울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라며 손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운 좋게도 기숙사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는 내내 기숙사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제 욕심에 부모님을 더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남들은 흙수저 하며 가난한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롱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를 낳아 길러주시고 언제나 제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가난이 원망스러울 땐 있었지만 결코 부모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제게 화를 내거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장 대학을 졸업하면서 살 곳이 없어졌던 저에게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했다는 제 말에 부모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마음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먹먹해집니다. 첫 월급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통, 두 통, 세 통이 되도록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처음에는 일찍 주무시고 계시나 아니면 일이 바쁘신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으시자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일로 고단하신 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홀로 타지에 나와 일하다 보니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여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진 않을까, 아버지께서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시는 건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하려 애썼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두 분 다 연락이 되질 않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어찌나 가슴을 졸였던지 그 당시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빌라는 꼭대기층이 새까맣게 불에 타 뼈대만이 남아있었고 주변에 노란색 테이프가 잔뜩 둘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주민들을 붙잡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미친 사람처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고개를 가로젓기 바빴고 저는 무작정 근처 파출소로 들어가 저 빌라에 불이 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전기선에서 누전이 일어나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던 그 빌라의 꼭대기층이 통째로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옆방에 살던 부부가 피해자였고 4명 다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새까맣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흐르고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고 또 끔찍합니다. 지독한 가난도 모자라 왜 하늘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까지 내리시는 걸까?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추고 하늘이 노래지더니 그대로 실신해버렸고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제게 사건의 경위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들려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구역감이 들고 자네조차 찾지 못한 부모님을 생각하면 미친 듯이 눈물만 흐릅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그 뒤로 수습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전부 제게 괜찮냐, 멀쩡한 건 맞냐 물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서울로 돌아온 저는 텅 빈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자 제 삶의 이유나 마찬가지였던 부모님을 잃은 뒤로 저는 살아갈 힘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 이유도 없었고 돈을 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날 죽어도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죄책감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대로 죽을까?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언젠간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정도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꾸역꾸역 몸을 일으켜 회사에 출근을 하고 멍한 눈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구내식당 밥을 입안에 밀어넣고 그렇게 겨우 밥을 먹고 난 후에는 구역감이 올라와 화장실로 달려가 전부 개워내고 퇴근하고 돌아온 후에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미친 사람처럼 울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차마 정말 죽을 용기는 없었는지 어떻게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던 부모님 얼굴도 사람을 미친 듯이 옥죄어오던 죄책감도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흐려지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대로 부모님을 따라 죽는다면 저승에서 부모님을 뵐 낯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두고 먼저 떠나신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긴 했지만 언제나 부모님께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전보다는 지내기가 조금 수월했습니다. 10kg 이상 빠졌던 체중도 점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5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낸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저곳 국내 여행도 다니고 생전 가져보지 못했던 취미도 가지고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좀 하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박박 긁어 모아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공허한 마음에 뭐라도 채워보려 애썼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만났던 것이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치유해주는 미술 치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며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며 저에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게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추천을 하기에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남자는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제게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알려주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상처를 정말 잘 보듬어 주었어요. 남자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잃으며 느꼈던 상처를 많이 치유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남자와의 사이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해보는 연애였고 그래서 많이 서툴렀어요. 남자는 그런 저와 다르게 연애에 몹시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기댈 곳이 생기니 참 좋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남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몹시 가난한 미술가였습니다.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미술치료라는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수익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남자의 집안에서는 남자가 미술을 하는 것을 반대하셨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고 남자는 매일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며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 물감이며 붓이며 미술 재료에 들어가는 값도 만만찮은데 본인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림 그리는 것이 더 좋다며 웃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이었으니 저도 그 남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남자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아뒀던 돈이 좀 있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살며 특별히 유흥을 즐기지도 않았고 저를 위한 소비를 일절하지 않았기에 돈을 버는 족족 통장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예술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생전 걸쳐보지도 않은 좋은 옷, 명품 가방을 사다 주기도 하고 한 끼에 몇만 원씩 나가는 나름대로 좋은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주기도 하고 필요한 미술 물품이 있다고 하면 카드를 주며 사라고 하기도 했어요. 남자는 그럴 때마다 제게 몹시 고마워했고 역시 너밖에 없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남자의 애정 표현이 당시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 같아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몹시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제 도움을 몹시 고마워하며 미안해하던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던 남자는 여느 남자가 그렇듯 집 청소나 빨래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대신해 살림을 도맡아 하던 제게 그 정도 집안일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남자의 자취방에 가서 청소기며 손걸레며 요리 나도록 청소를 했고, 남자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셔츠를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끼니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미리 해놓기도 했어요. 완전히 엄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자는 예술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게 행복했어요. 제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 남자를 보면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주다 보니 금세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슬슬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젊은 나이고 경력도 있다 보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이전처럼 남자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남자는 아예 같이 사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어요. 동거를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남자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림을 그린다며 종이 앞에만 앉아있던 남자는 정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미술 치료를 한다며 손님들을 좀 만나나 싶더니 나중에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돈도 벌어오지 않았어요. 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저는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워져 그런 남자도 좋았습니다. 그 남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을 잃은 뒤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제게 유일하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줄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장에 가서 땀 흘리며 벌어오는 돈으로는 남자를 먹여 살리고 집에서는 청소하고 빨래하며 남자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전부 보냈어요. 앞자리가 바뀌자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지만 그래도 만난 지가 몇 년인데 결혼 이야기를 슬슬 꺼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는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 하지만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애초에 현실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매일같이 집에서 놀고 먹기 바빴고 아무리 콩깍지가 씌워져 있다 한들 그쯤 되니 남자가 점점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남자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예술한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냐, 이제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남자는 몹시 불쾌한 티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냐, 이게 다 예술 활동을 하는 거다. 원래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술 활동이 그런 거다. 너도 이제 우리 엄마처럼 예술을 무시하는 거냐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런 남자에게 100번 양보해서 예술 활동은 그렇다 치자.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날 진지하게 생각은 하는 거냐 따져 물으니 고민하던 남자는 그깟 결혼 못할 게 뭐가 있냐며 당장 내일이라도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남자와 함께 처음으로 남자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연애한 지는 몇 년이었지만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제 쪽에서 몇 번 얘기를 꺼냈지만 남자가 예술활동을 반대하신 어머니와 마주하기를 꺼려해서 계속 무산되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만나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첫 만남부터 제게 몹시 무례했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네가 우리 아들 밥 해준다던 개구나 하고 인사 아닌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이 남자가 부모님께 제 얘기를 어떻게 전해드렸는지 안 봐도 뻔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로는 무시가 더더욱 심해졌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들었다. 모아놓은 돈도 한 푼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 미래가 창창한 남자 옆에 붙어서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몸 굴리고 집안일 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렇게라도 하는 거냐. 다시 생각해도 정말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시는 말이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싸구려 빌라에서 살았으니 그렇게 허무하게 간 거겠지. 결국엔 고아라는 말인데 난 부모 없는 애랑은 절대 결혼 못 시킨다.
고아 주제에 염치라도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뻔뻔한 낯짝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며 끝도 없이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정말 온몸이 새빨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대놓고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장 배신감이 들고 슬펐던 것은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 모든 말들을 듣고도 본인의 어머니를 제지하거나 제 편을 드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제 꼴이 비참하고 우습네요. 20대 청춘을 다 바쳐 그 남자의 뒷바라지를 해놓고도 몸 굴려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애쓰는 한심한 여자 취급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인사자리가 끝나고 집을 빠져나오는데 남자가 그제서야 입을 열더군요. 봐라, 내가 우리 엄마 성격 더럽다고 했지? 이래가지고 나랑 결혼 어떻게 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이랑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인생을 버텨온 것은 아닐 텐데 내가 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려 했나. 화도 나질 않더군요. 그렇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남자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대며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았냐, 결혼을 꼭 해야 하냐, 너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이게 뭐냐 제게 불만을 쏟아냈고 저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니 남자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는 제 비위를 맞추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러 가면 잘 맞아주실 거다.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는 거냐? 당장 오늘 저녁 밥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냐? 정말 입을 한 대 치고 싶은 주옥 같은 말들만 줄줄이 쏟아내길래 싸그리 무시하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마주한 남자의 얼굴이 참 보기 흉하더군요. 그렇게 못난 놈 뭐가 좋다고 푹 빠져서 그동안 스스로보다 그 남자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왔던 건지 차라리 이런 모욕을 당한 게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평생 시녀처럼 그 남자 옆에 붙어 인생을 낭비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한심하고 수준 떨어지는 고아녀는 알아서 떨어져 나가 줄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줄줄 쏟아졌어요. 애써 의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별을 선언하고 나왔지만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못난 놈이라고 그래도 그 남자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기댈 곳도 생겼었는데 이제 이 넓은 세상에 또 나 홀로 남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혼자 살 집도 구하고 직장도 옮기고 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지내다 보니 점점 그 남자와의 일도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남자에게 크게 데이고 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제게 다가오더라도 의심부터 하게 되고 언젠가는 이 사람도 그 남자처럼 나를 이용해 먹고 버리려 하겠지 하는 나쁜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에게서는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려 했다기보다는 그저 집에서 밥 해주고 살림해줄 여자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본인한테 푹 빠져서 돈을 가져다 바치는 멍청한 여자였으니 조금 다정하게 대해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저는 남자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도 아무에게나 기대고 다른 사람을 제 안식처로 삼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전처럼 마음이 조급하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조금 쓸쓸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했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괴롭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더 늦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지금이야 젊어서 괜찮지. 나이 먹어서도 혼자면 안 된다며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상처가 생긴 저는 혼자가 두려워 아무나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등 떠밀려 만난 남자와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해서 행복할 것이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저는 평생 혼자 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과거를 모두 보듬어줄 다정한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제 눈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조건의 저와는 다르게 번듯한 집안에서 자라나 좋은 교육을 받고
본인 소유의 병원까지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전 남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애초에 저와 비슷한 급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강남에서 나고 자란 강남 토박이에요. 시아버님께서도 의사셨고 시어머님께서는 명문가 출신에 유학까지 다녀온 회화 작가분이십니다. 결혼하고 몇 번 전시회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는 작품들 많이 그리세요. 예술한답시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대며 놀았던 그 남자와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작품 활동도 하시면서 남편 육아며 살림이며 넉넉한 형편에도 도우미를 쓰기보다는 되도록 모든 것들을 본인 손으로 하시며 살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인자하신 성정에 가진 것이 없어 부끄러워하는 저를 보듬어 주시는 넓은 아량까지. 인격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시댁 식구분들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도 인성이 고들 수밖에 없었어요. 강남 의사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고 스스로도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인데도 남편은 본인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한번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병원까지 있는 사람이라던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소탈한가 싶을 정도였어요.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눈 돌아가게 비싼 소고기보다 삼겹살에 소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치렁치렁 명품을 달고 다니기보다는 단정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마어마한 조건과 번듯한 외모에 이런 잘나고 멀쩡한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지? 하는 의심이 들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건실한 사람인 척 나한테 접근해서 결국엔 날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요. 그러나 남편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속은 상처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제 곁을 꾸준히 지켜주며 제가 자연스레 남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지금도 가끔 남편에게 그때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달렸냐고 장난스레 묻곤 합니다. 남편은 항상 그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해요. 그냥 당신이라서 좋았다고요. 참 뻔한 대답이면서도 그 말만큼 가슴이 설레는 말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진 고생을 하며 살다가 부모님을 일찍 보내드렸던 것, 나쁜 놈을 만나 젊은 시절 고생하며 보낸 것 전부 지금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위한 일들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먼저 떠나신 부모님께서 저를 안쓰러이 여기셔서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을 제 곁으로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어찌저찌 잘 흘러갔지만 솔직히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 얼굴이 빼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 그저 그런 직장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노처녀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젊은 나이에 부잣집 출신, 무려 본인 소유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물론 병원은 시부모님께서 차려주신 것이긴 하나 그 병원을 문제없이 몇 년째 원장으로서 잘 이끌어간 것은 온전히 남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정말 열정적인 의사고 본인 직업에 사명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 한 푼 한 푼에 목매달며 환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부 의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저보고 인생 폈다고 말해요. 제 생각에도 저 정말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인생 핀 것 같습니다. 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몇 번이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긴 했지만 남편이 준비해온 강남의 50평대 신혼집에 제대로 된 혼수 하나도 가져오기 힘든 돈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다며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장 예약부터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전부 남편 돈으로 진행했고 혼수도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아무리 자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들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기만 하며 결혼하려니 참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시부모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어린 나이에 사고로 부모님도 잃고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텨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솔직히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갈 때 정말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제 면전에 대고 고아년이니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몸 굴려서 남자 옆에 식모처럼 붙어 산다느니 막말을 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결국 그럴 분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전날 밤에 악몽을 꾸기까지 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다르게 시부모님께서는 절 너무나 따스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디에 거지 같은 고아년이 분수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넘보냐며 뺨이라도 한 대 맞는 게 아닌가. 전날 밤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던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앞으로는 우리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도 괜찮다. 이제부터 우리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겠다 하시는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없는 집 자식이다, 부모 없는 여자다,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시는 듯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를 본인들 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항상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쁨 받고 사랑받는 입장이지만 만약 제가 애지중지 키운 너무나도 잘난 외동아들이 저 같은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도 그 여자를 진심을 다해 예뻐해주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가지는 데에도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 없이 아이를 임신하려 했었습니다. 결혼을 그리 이른 나이에 하지 않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이세 계획을 세워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손주를 몹시 보고 싶어 하셨고 저도 저를 친달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이라는 게 그리 쉽게 생기지가 않더군요. 참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사다 보니 건너 지인이 운영한다는 난임병원을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난임에는 여러 이유가 있고 꼭 여자 쪽이 잘못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제 잘못 같고 시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시집와서 애까지 못 낳는 며느리라니 정말 예뻐할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여자였는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결국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건강하게 태어나 지금은 막 돌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남편을 꼭 닮아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신생아 육아가 힘들다 말만 들었지 정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자고 있는 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에요. 남편도 최선을 다해 육아를 돕고 있지만 병원 일 때문에 바쁜 탓에 거의 저 혼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육아 도우미를 부르거나 아주머니를 고용해 조금이라도 몸을 편하게 하라 말했지만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남편 육아와 살림까지 완벽하게 해내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혼자서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요즘은 그래도 명색이 성형외과 원장 사모님인데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저를 병원으로 자주 불러내요. 사실 관리고 뭐고 다 핑계고 일하면서도 저랑 아들이 보고 싶어 그런 속이 빤히 보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아들을 예뻐하며 돌봐주기도 하고 잠깐 쉬며 나름대로 피부 관리도 받을 수 있고 겸사겸사 남편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최근 들어 자주 찾는 중이에요. 신혼 초에는 혹시나 제가 병원에 찾아갔다가 폐가 되거나 남편 얼굴에 먹칠이라도 할까봐 괜한 자격지심에 잘 드나들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번 주에 일어난 아주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어찌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내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던지요.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아들을 잠시 남편에게 맡겨놓고 진료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병원 입구로 아주 익숙한 낯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접수대 앞에서 간호사에게 신경질적으로 성질을 내는 모습을 보니 맞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한테 고한 연인이 몸 굴리는 연인이 대놓고 모욕을 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먼저 저를 알아봤는지 성큼성큼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인사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제가 먼저 설설김에 인사를 할 줄 알았는지 인상을 팍 구기더라고요. 어른을 봤으면 먼저 인사를 해야지 싸가지 없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냐. 고한연이 주제도 모르고 얼굴이라도 고쳐서 시집가려고 이런 곳에 드나드냐. 내가 그때 네 버릇을 제대로 고쳐놔야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무턱대고 막말을 쏟아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단 둘이 만난 상황도 아니고 간호사들도 다들 웅성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저 여자를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원장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바깥이 시끌시끌하니 의아해 나와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그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었긴 했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남편과 마주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병원에 괜한 소란을 피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 같았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희 남편 병원의 단골 손님이자 유명한 진상이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는 손님이긴 하지만 항상 무작정 서비스 시술을 해달라. 안 그러면 주변에 소문을 안 좋게 내겠다며 생떼를 쓰기 일쑤고 간호사들에게도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막말을 해 모두가 응대하기를 꺼리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병원에 자주 드나들질 않아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여보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남편의 모습에 그 여자는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품에 안긴 저희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인상을 팍 구기더군요. 혹시나 꼬리를 내리고 먼저 사과를 하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무색하게 주제에 무슨 재주가 있어서 강남 의사를 꼬셨냐. 원장 선생님도 어쩜 그리 여자 보는 눈이 없냐. 시끄럽게 말을 쏟아내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낯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라면서요. 평소 너무나 온화하고 매사에 다정한 성격이던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눈앞에서 간호사들에게 끌려나가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지만 결국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뭔데 남의 부인한테 너너거리며 무례하게 구냐. 당신 평소 태도를 생각하면 진작 이러고 싶었지만 불쌍해서 참은 거다. 다시는 우리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연락해 영업 방해죄로 쳐넣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항상 멋있는 남편이지만 그날처럼 든든하고 멋있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분하다는 표정으로 간호사들에게 끌려나가는 그 여자를 품에 아들을 안은 채로 실컷 비웃어 주었네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 여자하는 꼴을 봐서는 아마 아들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결혼도 못한 채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괜히 병원에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 사과하니 남편은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냐며 그 미친 여자 안 그래도 전부 다 처리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당신한테 그런 무례를 저지른 여자인 줄도 모르고 병원에 손님으로 받았던 것이 분할 정도다. 저보다 더 성을 내며 화를 내주는데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속 시원한 얘기라 생각해 사연을 썼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많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 불행했으면 좋겠다 매일 저주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 곁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생기니 그런 인간 말종들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저와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그저 제 곁에 있는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복덩이인 저희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존재들과 함께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사랑 많은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도 부족할 만큼 퍼주셨던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 아들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닌 시댁 식구들처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은 라디오로 일상의 위안을 얻곤 했었는데,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선 사연으로 울고 웃는 위안을 얻으며 지내고 있네요. 마음만은 영원한 이팔 청춘에 머물러 있는 저는 남들보다 젊게 살고 싶어 하는 할머니랍니다. 요샌 예전보다 할머니라고 불리는 기준이 아주 애매해졌다고 하니까 저도 젊은 감각으로 살아도 되는 거겠죠. 혹시 어디 가서 주책으로 보일까 봐 속으로 그걸 신경 쓰고 지낸다는 건 저만의 비밀이네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던 순간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조부모님 두 분께서 직접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때 상황을 친정 엄마께서 면밀히 봐두셨기 때문에 제가 자랐을 때 그대로 전달을 해주셨답니다. 제가 태어나고 열흘 정도가 흐르고 나서야 이름을 짓는 것을 두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이 옥신각신 하셨어요. 이름에다가 말자 아님 끝자를 넣어야 된다니까요. 말순이 아님 끝순이 딱 좋잖아요. 이 할망구야. 말순이는 바로 건너집에 이미 있잖아. 끝순이도 이미 동네에 둘이나 있어. 온 동네를 꼴꼴거리며 다니는 할망구가 그것도 몰라? 나도 아는 걸. 그러면 말분이로 해요. 끝분이로 하든가. 암튼 간에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어야 다시는 이 집안에 딸년이 또 안 태어나죠.
배워먹지 못한 수준하고는 어떻게 기껏 생각해낸 게 말자 혹은 끝자를 넣잔 게야. 번듯하게 종자를 넣으면 되잖아. 종순이, 종분이. 듣기만 해도 인생 금방 종칠 것 같은 이름인데 그냥 내 의견대로 해주지 영감탱이. 꼭 그렇게 자기 말만 맞다고 저런다니까. 뭐야? 지금 뭐라 짓거렸어? 이 할망구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나? 요새 아주 노망나서 아무 말이나 다 짓거리네. 어디 한번 해보잔 거야? 당신은 왜 또 그렇게 금방 열을 내요? 내가 혼잣말을 좀 한 것 같고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나 또렷하게 들었대? 귀도 밝아 오래 사시더슈. 나 죽고도 30년은 좋게 사시겠어. 참나. 할망구보단 내가 오래 살겠지. 당연한 소리라고 자빠졌네. 친정엄마께선 두 분의 설전을 숨죽여서 남몰래 지켜보고만 계셨다네요. 또 한 번 아들이 아닌 딸을 낳고 말았단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눈치를 살피시는 중이셨죠. 저는 위로 이미 언니가 둘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제 세 자매가 되었던 것이죠. 친정엄마의 뱃속에서 세 번째로 태어난 저의 이름은 종희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친할아버지의 입김이 반쯤은 들어간 이름이었는데 나름대로 예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딸 말고 이젠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이 들어간 이름이었으나 어렸을 적엔 제가 그것까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오매불망 손자의 탄생만을 기다리셨던 친할머니께선 애석하게도 그것을 끝내보지 못하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추운 한겨울날 시골 동네 곳곳엔 길이 얼어 있었는데 그곳을 잘못 지나시다가 크게 넘어지셨고 며칠 뒤에 그대로 숨을 거두셨죠. 그 후로 친할아버지께선 인생이란 게 지독하게 허무한 것이란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 어렸을 적 인생은 정말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하며 자라났었죠. 할망구가 그리 허망하게 떠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리 굴진 않았을 텐데. 아니, 이런 생각마저 모두 부질없구나. 친할아버지의 씁쓸한 미소를 이해하기에 전 너무 어렸었죠. 다행히 당신의 손자가 태어나고 걷고 말을 하고 뛰고 그러는 것까지 친할아버지께선 다 보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시자마자 친할머니를 향해 손자 이야기부터 하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신께서 돌아가신 그 후에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지켜보셨을진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지켜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다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그 시절 남들이 가난한 정도로 가난했던 저희 집은 용기를 내어 친정 부모님께서 시작하셨던 장사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남들보다 더 가난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큰언니가 결혼이고 뭐고 다 뒤로 넘겨둔 채 이악 물고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집안 살림에 이바지했고요. 작은 언니도 비슷했죠. 그리고 저는 언니들처럼 똑같이 일을 다니면서 동시에 집안일까지 다 도맡아 했습니다. 철인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동이 트기 직전에 이른 아침 새벽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제 하루 일과가 끝이 났었으니까요. 자는 시간 외엔 저만을 위한 자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궁금했어요. 매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깊게 들 때마다 인생은 지독하게 허무한 것이라고 하셨던 친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답니다. 기대 없이 살자. 그럼 실망도 없을 테니까.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고작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밝고 좋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랬다간 팍팍한 현실과 비교가 돼서 매번 실망만 할 테니까요. 차라리 의무라고 비관적인 태도가 나았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노처녀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난다며 친정 부모님께선 큰언니를 시집의 길로 등 떠미셨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된 큰언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댁에서 지내게 됐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손을 흔들고 작별 인사까지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석 달 뒤였나 아님 넉 달 뒤였나 연락도 없이 집에 나타나서 절 놀래켰습니다. 큰언니는 얼굴에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어요. 큰 형부는 언니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6살이나 더 먹어놓고서 성숙하게 본을 보이진 못할 망정 아주 추잡스럽게 구는 모양이었죠. 큰언니의 얼굴에 든 멍을 본 순간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 집에 다시 돌아가지 마. 그런 결혼 괜히 한 셈이야. 그냥 여기서 다시 우리랑 같이 살자. 힘들어도 다 같이 돈 벌고 다 같이 서로를 챙기고 그럼 되잖아. 결혼은 왜 괜히 서둘러서 이런 꼴을 봐? 종이야. 집에서 날 맞아준 게 너라서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너처럼 생각해 주실까 싶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내 의견하고 똑같겠지. 뭘 걱정해? 설마 장녀가 그런 고생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데 다시 그런 소굴로 보내는 부모도 있으리라고? 만약에 있다면 그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이상한 부모일 거야. 전 큰 소리를 치면서 큰언니를 안심시켰으나 알고 보니까 제 친정 부모님이 그런 부모였더라고요. 큰언니를 엄하게 꾸짖으며 얼른 다시 돌아가서 자기 시댁 사람들과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잘 지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정녕 제 부모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자는 어쨌거나 시집을 갔으면 출가 외인이다. 네가 이러면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나약하게 굴지 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곳에서 해결을 봐. 여기 와서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 저는 기가 막혔고 큰언니에게 괜히 미안했으며 친정 부모님께 깊이 실망하고 말았어요. 작은 언니랑 둘이 밤새 속닥거리면서 부모님을 욕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 같은 걸 어루만지며 커다란 한숨을 내쉬는 부모님의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을 해서 마냥 부모님께 실망할 순 없었고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작은 언니인 시집을 가지 않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앞으로 하면서 중국엔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나 지났을 때였을까요? 작은 언니는 3살 연상의 작은 형부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죠. 참고로 작은 형부는 친정아버지의 지인의 사돈의 팔촌쯤 되는 분께서 다리를 놓아준 인물이었답니다. 작은 언니는 별로 결혼 같은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당시에 상당히 의식이 깨어있고 사고방식이 개방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를 거스르고 환경까지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샌님의 표본 같은 작은 형부와 도망칠 도리 없이 결혼을 하고 말았으니까요. 잠깐, 언니들 다음에 결혼할 차례는 나잖아? 돈 벌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니들처럼 하나도 안 행복한 결혼까지 억지로 때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야 한다니. 기대 없이 살려고 그렇게나 속으로 노력을 했건만 그럼에도 슬프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로 하여금 돈 걱정은 안 시키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주제에 그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염치불구하고 주변에 부탁을 해서 괜찮은 남자와 다리를 놔달라고 한 번씩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러는 게 소용이 있을까 싶어 힘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그 방법을 통해 남편을 만났답니다. 앞선 언니들의 결혼, 그리고 남들보다 뒤떨어져서 미래가 불투명한 저의 현 주소, 이런 것들을 곱씹으며 용기를 내서 뭐라도 이뤄내 보려고 움직였던 게 결국은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에요. 남편은 저에 비하자면 아주 부잣집 아들내미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댄 끝에 남편도 저에게 넘어갔고 이걸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이게 웬 횡재냐라 하시면서 절 얼른 시집 보내려고 안달이셨답니다. 결혼은 진작에 약속했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에 시간이 살짝 걸렸었는데 시댁이 절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그나마 며느리가 참으면 됐지라고 넘기시던 측면이 있어 다행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난관이었습니다. 우리 윤필이가 도대체 뭐 어디가 부족해서 촌뜨기 못나니 하고 짝을 지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고작 이러려고 내가 애지중지 귀하게 우리 윤필을 키운 게 아닌데 절대 안 돼. 이 결혼 난 무조건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저딴 촌뜨기에다 불려신년을 내 며느리로 들이는 일은 없을 거야. 시어머니의 기세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로 결혼을 못할 뻔했지요. 그러나 장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눈에 흙이 안 들어가 있음에도 절 며느리로 맞이하고 마셨던 겁니다. 저는 이 결혼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또 버텼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창 때의 사내들 마음이란 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더욱 불타오르기도 하잖아요. 집안에서 반대를 당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저를 더 좋아하게 됐죠. 그 바람에 결혼을 할 수 있었네요. 저를 향해 이를 빠득빠득 갈아대시는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뭐 있었겠나요? 언니들은 결혼하면서 둘 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 끔찍한 환경에 놓였었지만 전 비록 아담하기는 하고 시댁과 가깝긴 하여도 번듯한 신혼집에서 따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으니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간 아등바등 열심히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보람을 이제야 다 맛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너희도 부부가 된지 이제 넉 달인데 어쩜 아직도 애 들어섰단 소식이 없니? 어머님, 아직 넉 달인데요. 최소한 10달 정도는 지켜봐 주시다가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담 그런 거지. 너는 왜 쓸데없이 말이 많아? 시어머니께서 황당한 말씀을 먼저 던지신 후에 제 말에 꼬투리를 잡으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단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어 미치겠다는 표정까지 짓고 계셨거든요. 그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의중을 모를 수가 없었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과 한 집안 식구로 지낸다는 건 각오했던 것보다 심기가 불편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상대가 저보다 서열이 훨씬 위인 시어머니라면 이건 뭐 죽을 맛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기운을 잃지 않았어요. 자주 뵙긴 해도 따로 산다는 것만으로 좋았고 남편과는 문제없이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저를 못 살게 굴고 시비를 걸어대서도 크게 타격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친정의 가세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체 어렵게 살던 와중에 애를 써서 도전해 봤던 장사가 폭삭 망했을 때 이제는 솔직히 두 번 다시 반등의 계기는 없는 게 친정의 형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뭐가 됐든 장담은 없는 법인가 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다시금 도전에 나서셨고 이번엔 꽤 순환 중이셨습니다. 초기부터 돈이 벌렸죠. 믿거나 말거나 부모님께선 제 덕에 용기를 다시 내신 거라 그랬습니다. 전 재산 다 걸고 빚까지 얻어가면서 다시 또 장사해 본다는 거 나도 네 아버지도 결코 쉽게 내린 결정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운 생각 품고 살았었기 때문에 꼭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장사였고 종이 네 덕분에 용기도 낼 수 있었어. 제가요? 그간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벌어서 모아두었던 비상금, 그걸 두 분께 탈탈 털어서 내어드리긴 했지만, 그게 용기를 심어드렸던 줄은 몰랐어요. 비상금도 참 고마웠지. 그 마음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근데 그 이전에 네가 우리 집안보다 사는 수준이 더 나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잖니? 그게 심적으로 나나 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든든하게 여겨졌는지 몰라.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 종이가 자기 언니들보다 외모도 떨어지는데 시집은 제일 잘 간 걸 보면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단다.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아무튼 저까지 지지부진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면 부모님께선 장사를 도전하시기 부담돼서 선뜻 그 시기에 다시 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저 하느라도 살아날 구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여서 용기를 내셨다는 것 같았어요. 참고로 부모님께선 음식 장사를 하신 게 아니라 물건 장사를 하신 것이었는데 그 당시로 봐도 절대 오래 할 만한 유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분도 그걸 아시고 돈이 벌릴 때 바짝 힘을 내서 계속 장사를 하러 다니셨답니다. 그러고 몇 달이 더 지나자 더욱 유의미한 성과가 보였고 부모님께선 판이 큰 만큼 돈이 더 벌리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조금만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오셨죠. 실상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하는 부탁이었죠. 고민을 하던 남편에게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기세를 타고 계실 때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자기 돈을 내어주었죠. 남편은 벌이가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집안의 형편이 그럭저럭 받쳐주었으니 돈을 차곡차곡 모아오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설득해서 그 돈을 저희 친정에 갖다 주었다는 건 당연히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주 여유롭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만 믿었기 때문에 큰 걱정도 없었고요. 이런 저를 보면서 남편 또한 안심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저희 부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장사는 그럭저럭 또 잘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 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법칙이 여기서 고개를 치켜들기까진 좋았지요.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한 저희 집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제 남동생입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 그렇게나 만나고 싶어 하셨단 저희 집안 아들 말입니다. 언니들은 일찍이 돈을 벌며 부모님을 도왔고 저는 돈을 벌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었으나 남동생은 학교나 다니고 있었죠. 아들로 태어난 것에 특권이었어요. 게다가 막내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부모님께선 아들을 대학 보내겠다고 하시며 각오를 다지신 바 있었으나 정작 장본인이 조금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그건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동생에겐 공부머리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남매 중에 머리를 굴릴 인물은 작은 언니 정도였습니다. 괜히 남동생에게 공부를 투자하는 바람에 허송세월이나 보냈죠. 남동생은 실패와 실패만 거듭 반복하다 결국 대학에 못 갔어요. 집에서 뒹굴거리며 놀다 군대를 가더니 거기서 사람이 달라져 왔습니다. 당시에는 군 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길었잖아요. 군대가 남동생을 바꿔놓아서 군대를 다녀온 뒤엔 남동생이 놀지 않고 뭐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형부의 지인이 하는 자그마한 사업장에서 일손을 도왔죠. 그냥 다른 곳에서 돈을 벌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걱정돼서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너무 고생하면서 귀한 아들이 그렇게 살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남동생은 아는 인맥을 통한 곳에서 적은 돈이나 벌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그곳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잡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인간 때문에 아주 크나큰 비극이 터졌단 겁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인맥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그 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그 여직원은 제가 20대 초반에 일하던 공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같았기 때문에 금세 친해졌던 사이였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제 이름이 어째서 종이가 됐는지 그 배경을 밝히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말자야, 너도 나와 비슷한 경우지? 이제 딸려는 그만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이름에다가 말을 집어넣은 거지? 아니, 그런 건 아닐 거야. 태어난 순서대로 큰언니 이름은 성희, 오빠 이름은 태화, 작은 언니 명희, 남동생은 태규야. 뭐? 근데 너는 왜 이름이 말자야? 휘돌림도 아니고 태돌림도 아니잖아. 나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 온 동네에 사흘 내내 비바람이 불고 벼락까지 쳤다네. 해도 안 떠서 기분이 꿀꿀하고 안 좋더래. 내 생각엔 그래서 홧김에 내 이름만 그냥 말자라고 지으신 것 같아. 그걸 들으면서 '얘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자는 먼 친척 집에 와서 얹혀 살며 공장 일을 다니고 있었죠. 다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물었을 때 돈이라는 한 글자 대답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자는 명량한 인물이었죠. 제가 이따금씩 비관적인 말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기운을 저에게 심어줬습니다. 아, 오늘도 공장 꼬라지 한 번 우중충하다. 이게 내 미래고 인생일 거야. 난 평생 이렇게 살다 죽겠지? 종이야, 그건 살아보기 전까진 몰라.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엔 이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나 하면서 웃고 넘어가게 될지? 좋은 생각하고 살면 그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란 말을 난 어디선가 들어봤어. 그러니까 종이 너도 되도록 좋은 생각하고 사는 게 어때? 전 형제가 셋이라도 있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기라도 했지. 말자에는 쥐뿔 아무것도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도 안 친한 친척집에서 매번 눈칫밥을 얻어먹고 사느라 어깨와 등도 움츠러져 있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밝은가 싶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전 점차 말자에게 동화됐던 것 같아요. 그 기운에 물들어 가더라고요.
사실 말자는 더 친해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당시에 출생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 같은 면모로 저를 이끌어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언니 같은 친구가 전 좋았고 남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말자가 저한테 분명한 용기를 불어넣어 준 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의 내부 사정으로 전 진작에 잘린 뒤였지만 말자와는 종종 연락을 이어갔던 사이였는데요. 나중에는 말자도 그곳에서 나오게 됐고 다른 곳들을 전전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죠. 그러다 저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큰 형부의 지인이 하던 작은 사업장 말입니다. 제 소개를 통한 것이었어요. 전 말자를 제 가장 친한 친구로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시켜줬고 역시나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을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제 남동생도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이 조금 꼬이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주 난데없는 일이었어요. 말자가 제 남동생과 눈이 맞은 겁니다. 아니, 넌 어떻게 친구 남동생하고 눈이 맞을 수가 있어? 네가 걔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었잖아. 예전에도 몇 번 봤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말이나 돼? 게다가 둘이 나이 차이도 있는데. 미안해. 남녀 사이란 게 그렇더라. 나도 그저 누나 동생 사이로 잘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느새 남자로 보이더라. 너한텐 정말 미안해. 이미 그렇게 됐다는데 내가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웬만해선 널 허락 안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으로 내 남동생하고 만나지 마. 연애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좋겠어. 나니까 말자 네가 좋은 사람인 걸 알지. 그치만 우리 부모님 눈엔 웬만큼 잘난 상대가 아니면 남동생 짝으로 성에 차지 않으실 거야. 나도 알아. 너희 부모님 다시 장사에 도전하셔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근사하게 장가 보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민망한 비밀을 네가 알고 있다니. 내 남동생 녀석이 너한테 그런 것까지 죄다 나불거렸구나? 아이고, 이 주둥이 한번 가벼운 녀석 같으니. 말자는 이미 제 남동생과 친밀할 대로 친밀해진 것 같았죠. 그런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께 헌신하며 도움을 드리고 살아온 건 저를 포함한 딸 자식들이었지만 두 분께 가장 우선순위는 아들이었습니다. 장사를 해서라도 집안에 돈을 끌어오고 싶어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제 남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입맛이 무척 썼지만 어차피 평생 가도 제가 남동생을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진작 순응한 바였습니다. 그래도 왠지 적나라하게 민망한 사실이라 집안에서만 눈치로 통하는 얘기였는데 그걸 말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동생에게 진짜로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럼 진심으로 만나지 농담으로 만나는 거겠어? 나 말자 누나를 많이 좋아해. 아니, 사랑하는 것 같아. 놀고 있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부모님 설득해달라고 나중에 도와달라는 소리나 하지 마. 말자 누난 누나 친구잖아. 누나가 소개시켜줬잖아. 그럼 누나도 책임이 있지. 누가 소개를 시켜줬단 거야? 걘 내 친구고 넌 내 동생이야. 단지 그뿐인데 둘이 멋대로 붙어먹은 거잖아. 말자 걔도 생각해보니까 웃긴다. 난 은혜를 베풀어서 일자리까지 막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얻어다 줬건만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네. 우리 말자 욕하지 마. 그럼 내가 가만 안 있어? 우리 말자? 아우, 진짜 놀고 자빠졌다. 미치겠다. 정신이 아득해졌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부모님께 제가 원흉으로 지목되어 욕을 얻어먹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말자가 제 친구였으니 원인 제공을 어쨌거나 제가 한 셈이었으니까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던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말자가 저한테 와서 제 동생이 아이를 임신했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 자금을 받아올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의가상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사실 자기 부모님한텐 돈이 절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자금을 내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홀리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홀리게 돼 있는 모양이었어요. 말자가 덧붙인 말이 그 당시에 아주 그럴싸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형편없는 집안에 시집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돈을 안 내주실 분들이야. 가치가 없는 곳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믿으시거든. 그래서 이만큼 재산이 있다고 보여드리고 돈을 받아오려고 해. 돈만 받고 나면 어차피 부모님에 대한 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연락은 앞으로도 안 하고 살 거야. 말자가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동생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거들고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제가 그 말과 눈물과 분위기에 넘어가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단 겁니다. 말자를 제가 이제 꽤 오래 안 사이였고 제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딱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며 애걸복걸을 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제 남편이 투자로 들인 돈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선 시집을 잘 간 저를 믿으시고 돈을 넉넉하게 내어주셨습니다. 뭐에 홀린 듯이 전 말자에게 그 돈을 건네줬죠. 고맙다고 말을 하며 말자는 자기 부모님을 찾아 뵙고 온 뒤 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정식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둘이 길을 떠났죠. 하지만 말자는 영영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고 슬슬 여기고 있을 때 며칠이 지나 남동생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거지꼴이 돼서요. 누나, 종이 누나, 우리 어떡해? 다 거짓말이었어. 그 여자가 우릴 속인 거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속였다니? 말자가 우리를?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길을 떠나 도착한 곳에서 말자는 이 지역이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며 너무 떨리니까 이튿날 찾아뵙자고 말을 하며 숙박업소에 하룻밤 묵자고 했다네요. 남동생은 의심 없이 따랐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말자가 자기한테 뭘 먹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남동생이 주체할 수 없는 잠을 길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루가 지나 있었고 자기 곁엔 말자도 짐 가방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도 말자가 다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연실색이었는데 남동생이 저에게 실토하길 자기가 사실은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모아두신 돈을 발견하고 그것까지 다 챙겼었단 겁니다. 말자가 지시를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집안 돈을 다 말자한테 뜯겼단 거야, 뭐야? 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누나, 사실 그 나쁜 년이 내 아이를 애초에 임신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냐면 내 기억엔 분명히 그 나쁜 년하고 아무 짓도 안 벌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임신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오니까 나는 그런 줄로 생각했었지. 너 바보야? 멍청이야? 그랬다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하지만 저야말로 바보의 멍청이었으니 남동생만 어떻게 탓할 수 있었겠나요? 홀려도 단단히 울려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 안개가 거친 느낌이 들며 절망이 찾아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죽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로 친정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하고 남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부모님께선 뒷목 잡고 쓰러지셨죠. 오래 할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슬슬 그걸 접으시려던 시기였는데 그간 벌어두신 것마저 거의 다 잃었음을 아시게 되자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귀한 아들이 그런 농락을 당했던 것에 두 번 충격을 받으셨으며 그 상대가 제 친구였다는 사실에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저주했어요. 갑자기 왜 머리가 어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돼서 바보 같은 사기를 당했나. 저같이 멍청한 게 왜 살아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정신없이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시집 와서 기세를 잃지 않았던 전 온데간데 없었죠. 얻어맞은 살갗이 터졌지만 아프다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커다란 상심에 드러누우시자 큰언니가 장녀로서 마음이 너무 쓰였는지 본인이 나서서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크게 다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서 오랫도록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예전에 친할머니께서 넘어지신 뒤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언니도 잘못될까봐 겁이 났고 그래서 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왜 하필 이런 순간에 다친 거냐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큰언니의 모습에 미안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결혼한 게 너무 싫다고 말을 하던 작은 언니는 자기 시댁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도 콩고문을 받아먹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 친정 식구들에게 걱정을 안 끼칠 것 같다고 했죠. 남동생은 술을 마시고 인생을 비관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그치면 혹시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차마 아무도 그러지도 못했죠. 친정엄마께선 스트레스 때문인지 병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멍청하게 사기를 당해서 남편의 돈까지 날려먹게 된 전 사실 이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이혼당하는 걸 면했습니다. 설마 네가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없이 딸이나 낳는 건 아니겠지? 그럼 지체 없이 쫓아낼 줄 알아? 시어머니의 불효령에 전 입술만 깨물고 배를 매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품은 첫 아이는 딸이었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도 무척 예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네 뱃속에 든 딸년이 우리 아들의 핏줄인지 아님 다른 놈 핏줄인지 태어나 봐야 아는 일 아니겠어? 네, 뭐라고요? 어머님, 그건 말씀이 지나치셨습니다. 답지 않게 왜 발끈하고 그러니?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너 설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쫓겨나고 싶어 환장했어? 기껏 촌뜨기 받아줬더니 우리 집안 돈 날려먹기나 하고 마음 같아선 확 그냥 가만 안 두고 싶은데 내가 너른 마음으로 참는 거란 걸 넌 항상 명심해라. 내가 언제든 널 내칠 수 있어. 그니까 잘해.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았죠. 사기를 당했던 시점부터 저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진 신세였거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제가 사기를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당신, 내가 아까부터 야식으로 국수 먹고 싶다고 말을 그렇게나 했는데 지금 애 본다고 정신이 다 팔려 있지? 애가 울고 보채는데 그럼 어떡해. 애는 내팽개치고 국수나 만들란 거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잔말이 많아? 그러니까 돈이나 뜯겼지. 당시에 제 꿈이 밟히면 꿈틀할 줄 아는 지렁이가 되는 것이었네요. 오죽하면 그랬습니다. 아들을 임신하라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둘째를 금방 임신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막내 셋째는 딸이었고요. 자식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하루하루 바쁘고 피곤한 세월이 금방 갔습니다. 애들이 금방 크더라고요. 제 아이들은 왜 자기 외삼촌이 결혼을 그토록 늦게 했는지, 외삼촌 결혼식에 왜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한숨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그게 의문인 눈치였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늘 죄인이 되어 사는 며느리, 그게 제 모습인 것을 제 아이들은 당연시하며 자라났죠. 초라하게 쪼들리는 게 외가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시부모님께서 차례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더 이상 과거에 멍청했던 실수에만 사로잡혀 있지도 않더라고요. 죽도록 쉬지 않고 집안일이든 뭐든 다 해내면서 살아왔으니 남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토록 눈치 보면서 주눅들 일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열심히 잘 키워냈다는 보람 하나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기 시작했더니 남편도 점점 더 큰 소리를 안 치게 되더라고요.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저희 첫째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끄러웠던 저의 실수를 말이죠. 그러자 세 자식들 모두 저와 남동생을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뒤 도망갔던 말자를 맹렬하게 비난해 줘서 내심 제가 고마웠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주는 제 자식들이 기특했네요. 옛날의 충격과 상처를 이젠 다 뒤로하고 어느새 시간이 더 흘러 막내인 셋째를 결혼시킬 때가 됐습니다.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저희 셋째가 결혼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행복해 보여서 저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상견례는 아무래도 한정식 집에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엄마도 괜찮죠? 그럼 괜찮지. 엄마는 우리 윤희가 결정하는 건 다 맞아. 근데 윤희야, 너 정말 결혼 미룰 생각 없는 거야? 에이, 엄마 또 이러신다. 요즘엔 점점 결혼 늦게 하는 추세니까 나도 더 늦게 해도 된다고 또 그 소리 하려고 이러시는 거죠?
다 알아요. 그치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정연 오빠하고 결혼해서 살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아요. 엄만 우리 막내딸이 엄마 곁에 더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싶어서 욕심나는 거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시집 간다고 하게 됐을까? 윤희 넌 이 엄마보다도 남자 보는 눈이 100배, 1000배 더 좋으니까 그래, 분명 결혼해서 잘 살 거야. 그러게요. 엄마도 정연 오빠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저도 안심이에요. 상견례를 앞두고 셋째 딸과 키득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소중했습니다. 셋째가 결혼을 앞둔 청년은 딱히 나무랄 데 없이 아주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중학교까지 외국에서 나왔고 그 이후엔 한국에 들어와서 학업을 이어갔더라고요. 그 가족이 원래 외국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라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단 일념 하나로 과감히 퇴사를 선택하고 새로이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직장으로 들어간 아주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청년이기도 했어요. 그게 다 집안에서 든든히 받쳐둔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안의 아들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저희 셋째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기똥찬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나 되니까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죠. 셋째마저 결혼시킨다 생각하면 가슴이 허전했지만 어쩔 수 없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며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다르게 남편은 시큰둥하고 초연하기만 했죠. 그뿐인가요? 절 향해 갱년기 증상이 심한 거 아니냐며 남편은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하여간에 멋대가리 없는 남자라는 생각을 하며 상견례장에 들어섰는데 이미 상대 측이 자리를 한 직후였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예비 사위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저희 부부를 맞아줘서 아주 흐뭇했고요. 딱 보니까 예비 사위는 친탁을 했더라고요. 그 부친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얼른 인사를 나눈 다음 그 옆에 계신 모친 쪽을 바라봤어요. 예비 사위하고는 모자가 안 닮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는데도 희한하게 기분이 딱 오묘했어요. 드디어 뵙게 되네요.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모친이 우아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저와 마주보고 앉은 예비 안사돈 되시는 그분이 설마 그 인간일까 싶으면서도 성함이 분명 그게 아니라고 언뜻 봐서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두 글자를 입 밖으로 뱉고 말았습니다. 그건 거역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이었어요. 말자? 혹시 내가 아는 바로 그 말자? 그러자 수저를 집어들던 상대방의 손길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절 바라보던 그 눈빛 속의 혼돈. 저는 상대방 역시 바로 그 순간에 저의 정체를 눈치챘음을 알았습니다. 강한 확신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죠. 세상에, 네가 맞구나. 너 말자 맞지? 계명에서 살고 있었어? 제가 그렇게 외치자 예비 안사돈, 아니 말자의 손에 들린 수저는 이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인 그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보여 가증스러웠죠. 제 옆에서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다가 이내 깜짝 놀란 숨소리를 뱉었어요. 남편도 기억 속에서 말자란 이름을 찾아냈던 겁니다. 어떻게 있겠나요? 돈 뜯어간 사기꾼을요. 어머, 그래서 누구이실까요?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중인데. 기억 안 나는 척 할 필요 없어. 내가 어렸을 땐 뭘 몰라서 너의 가짜는 연기력에도 속아 넘어갔지만 지금은 아니거든. 네가 날 알아봤단 걸 난 알아. 말자야. 널 이렇게 다시 만나네. 이렇게 세상 참 좁다고 하는 건가 봐. 아, 이제 기억났다. 혹시 종이? 내 친구 종이?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와, 이게 웬일인가 싶네요. 아직도 고상한 척을 유지하고 있는 말자를 보며 속이 끓어올랐어요. 그때 당황한 예비 사위의 표정이 보였고 셋째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셋째도 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차린 뒤였습니다. 전 그 순간 약간 고민이 됐어요. 셋째가 바랬던 이 결혼인데 저 때문에 혹시 어그러지게 되면 그걸로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말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영 안 좋아졌어요. 어제 먹은 메뉴도 헷갈릴 지경인데 옛날 일을 상세히 기억하긴 더욱 어렵죠. 근데 어쨌든 우리 한때 친구였죠. 그니까 지난 일이 어찌 됐든 다 잊고 이젠 잘 지내보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지냅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셋째를 보면서 되도록 상견례 자리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만은 없어서 이를 갈며 말을 뱉었습니다. 친구? 그래, 친구라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너한테 일자리도 내가 주선해 줬었지. 근데 너 나한테 어떻게 굴었니? 사기쳐서 돈 뺏어갔잖아. 그 돈 들고 도망갔잖아. 내 동생 뒤통수 쳐서 속여먹고 임신한 척 연기하고 온갖 헛소리로 무장해서 혼을 쏙 빼놓고 우리 집안 돈까지 낼름 챙겨갔잖아. 그래놓고 다 덮어놓잔 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뭐가 돼? 내 동생은 우리 가족은 분해서 어떡하라고. 너 참 뻔뻔하다. 그러니까 그때도 태연하게 사기를 쳤겠지. 그 후로 잘 살았니? 보니까 잘 산 것 같다. 그거 남의 집 피눈물 짜내서 잘 산 거니까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어머, 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진정 좀 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어른스럽게 행동합시다. 사춘기 소녀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자식들한테 창피하게. 말자는 대단한 년이었어요. 역시 그 정도 되니까 당시에 대범하게 사기를 쳤겠죠. 저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는 그 모습에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얼굴이 뜨거워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셋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말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말자는 옆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식기가 쏠려져 엎어졌고 그 소리에 맞춰 저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 모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분노에 몸을 떨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맞단 거네요?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뽑아가고 돈 들고 튀었던 그 미친 사기꾼년이 당신이었단 거잖아요. 기가 막혀. 뭐 이딴 운명의 장난이 다 있어? 그럼 난 하마터면 우리 집안의 원수를 시어머니로 모실 뻔했단 거잖아요. 역겨워 진짜. 윤희야,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어머니하고 뭔가 옛날에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일단 차분히 얘기부터 나눠보자. 닥쳐! 무슨 얘기를 나눠? 오빠하고는 끝이야. 파혼이라고. 그리고 파혼하면서 발생한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그거 내놔. 파혼? 나와 헤어지겠다고? 윤희야, 제발 이러지 마라. 게다가 웬 보상금이야. 왜? 주기 싫어? 그럼 주지 마. 대신 내가 오빠 직장, 전 직장에다 소문 다 낼 거야. 오빠가 우리 집안에 사기치고 도망갔던 천하의 사기꾼년이 부당한 돈으로 키워낸 자식이라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산 거라고. 그리고 그 사기꾼년은 여전히 철판 두꺼운 나쁜 년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파혼당한 거라고. 그런 소문 쫙 낼 거야. 오빠가 나온 대학에도 퍼뜨릴 거고 동창들한테 연락 싹 돌릴 거야. 영어로 번역도 해서 오빠가 어릴 적 살았던 곳에도 내용 다 뿌릴래. 그 나라인 우리나라보다 이런 도덕적 사건에 엄격하고 관심도 많다며. 셋째가 신랄하게 쏟아내는 말에 저는 가히 수십 년 묵은 채증이 풀리는 것만 같았어요. 예비 사위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였고 말자는 꼴 좋게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다는데 말자라고 할지라도 고개가 빳빳할 순 없었죠. 미안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철이 없었고 당장 눈앞에 이익에 빠져 있어서 옳게 판단을 못 내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얼굴이 터질 것처럼 돼서는 억지로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말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넋이 나간 반응을 보며 전 콧웃음을 쳤습니다. 안 받아주는 건 내 마음인 거 알지? 말론 누가 사과를 못하겠어. 진정한 성의를 보여야지. 내가 용서할 기분이 들지 안 들지 성의 표시를 보고 고민 좀 해볼게.
결혼에 미련 따위 없다는 듯 분노에 찬 셋째의 눈빛이 절 후련하게 만들었고 전 그런 말을 뱉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식구들이 다들 말자를 향해 한마디씩 욕을 남기고서 절 따랐죠. 셋째는 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사기꾼 말자란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 결혼의 정이 확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남은 목표는 이제 그쪽에서 돈을 뜯어내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셋째는 자기만 믿으라며 전의를 불태웠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르고 나서야 전 말자에게서 뜯겼던 돈을 받아낼 수 있었죠.